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질서, 이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계 질서의 기원. 딱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바로 그곳, 한 곳을 떠오르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고대 그리스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뭐 민주주의, 철학, 합리성, 진짜 인류 문명의 모든 빛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더 오래되고 정교한 질서가 이미 존재했다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모든 건 서양에서 시작됐다는 이 거대한 신화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문명의 진짜 요람은 어디였는지, 우리가 몰랐던 더 깊고 오래된 그 이야기 속으로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연대표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문명의 시작이라고 배우는 고대 그리스보다 무려 2500년 이상이나 앞서서 메소포타미아란 이집트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그리스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현대 국제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국가 주권, 국경, 외교조약, 심지어 제국이라는 개념까지. 이 모든 게 유럽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뭐랄까, 고대판 유엔이나 G7 같은 거예요. 기원전 2000년 중반에 이미 여러 강대국들이 외교를 통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던 아주 정교한 국제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아마르나 외교인데요. 근데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는 거의 들어볼 기회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0년 넘게 평화를 유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강대국들이 만들었던 유럽 협조 체제가 고작 몇십 년 만에 무너진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죠. 바로 이게 서양이 아닌 곳에 존재했던 질서의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결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그리스 대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우린 보통 이걸 자유로운 민주주의 그리스와 압제적인 제국 페르시아의 대결, 뭐 선과 악의 싸움 이런 식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역사가 정말 그렇게 단순한 흑백 논리였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복잡한 진실을 딱 보여줍니다. 이성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그리스는 사실 동방의 선진 문물에서 정말 많은 걸 빌려왔어요. 반면에 야만적인 제국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는요, 오히려 역사상 최초의 진짜 괄형적인 다문화 제국이었습니다. 와, 우리가 알던 이야기랑은 완전 정반대죠? 이건 그냥 단순한 서양 대 동양의 대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에 대한 그 낭만적인 환상 한번 살짝 걷어내 볼까요? 그들은 신탁 없이는 전쟁 같은 중요한 결정도 못할 만큼 굉장히 미신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민주주의는 사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말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한 것도 바로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였죠. 이 자료의 저자인 아미타브 아차랴 교수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지적하는데요. 당시 많은 그리스 지식인들이 오히려 아테네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일하는 걸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대한 다문화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아테네보다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에 훨씬 더 관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자, 이제 시야를 지중해 너머로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 로마 방식이나 서양식 모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질서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독창적인 대안들이 존재했습니다. 인도의 아소카 왕제를 한번 볼까요? 그는 끔찍하게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치른 뒤에 전쟁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모든 백성을 잔인하고 부당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들어서 제국 곳곳에 새겼죠. 힘이 아니라 자비로, 정복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준 겁니다. 같은 시기 인도에는 카우틸랴라는 아주 냉철한 전략가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달라 이론이라는 정말 놀라운 국제관계론을 제시하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 바로 옆 나라는 나의 적, 그 적의 옆 나라는 나의 친구. 이 간단한 원리로 지정학적인 동맹 지도를 그리는 아주 정교한 외교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건 역시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질서 모델이었죠.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에는 천하,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이라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세계의 중심에서 문명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죠. 이건 모든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갖는다는 서양식 질서관과는 뿌리부터 다른 거예요. 위계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모두를 포용하려는 그런 질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네, 바로 이 고대의 교훈들이 오늘날의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미국이랑 중국 갈등 이야기할 때 투퀴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떠오르는 강국이 기존의 강국을 위협하면 마치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처럼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무서운 이론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2500년 전 그 작은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핵무기와 글로벌 경제로 촘촘하게 얽힌 이 21세기 초강대국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른 역사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자는 이 함정 이론이 위험할 정도로 세상을 단순하게 본다고 비판해요. 이건 서양의 역사 몇 개만 보고 만든 법칙일 뿐이고 핵무기나 글로벌 경제 같은 현대의 이 어마어마한 변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공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미래를 다중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두 나라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군사력은 미국이, 경제 인프라는 중국이, 또 기후변화 규범은 유럽연합이 이끄는 식으로요. 여러 주체들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복잡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질서의 기원이 결코 서양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문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질서를 꿈꿔왔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구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게 과연 세계 문명 전체의 쇠퇴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하고 어쩌면 그래서 더 안정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